자, 이번 시간에는 275페이지 무형자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서 다 공부를 했죠. 사실 유형자산에서 다 공부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의 내용하고 무형자산의 내용 중에 다른 부분만 조금씩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거의 동일한 규정 그대로 써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대차 대조표 한번 그려보죠. 자, 대차 대조표를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자산은 크게 어떻게 분류되죠? 유동자산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부채 역시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그리고 자본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이익잉여금, 네 번째 자본조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중분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당좌자산하고 두 번째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고정자산은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되겠죠. 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조금 머리에 문제가 있겠죠. 제가 벌써 이게 몇십 번 했죠.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줬어요.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일부러 따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했고요. 이번에 이제 무형자산 공부할 건데요. 사실 무형자산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차이는 다만 얘는 형태가 있느냐, 얘는 형태가 없느냐 이 차이만 다른 것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해요.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니까 크게 무형자산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275페이지 6절의 무형자산 첫 번째 무형자산의 의 잠깐 살펴보죠. 자, 첫 줄만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고정자산이다. 자, 보통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구분할 때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다. 그렇게 써요. 자, 그럼 그 특징을 그 밑에 1번부터 살펴보자. 특징을 보니까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 가능한 자산이다. 자,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자산으로부터 뭐가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발생할 수, 즉, 그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가 된다?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물리적 실체는 없다. 형태는 없죠. 뭐가 된다? 식별 가능하다. 아, 자산이라는 게 있구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기업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 맘대로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의 두 번째 특징이 기업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다. 세 번째 역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자,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기업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 뭘로?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영업권이에요. 첫 번째 영업권. 영업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산업재산권, 강업권, 어업권, 개발비,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임차권리금, 기타 등등. 자,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무형자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익숙한 게 보통 보면 라이센스다, 프랜차이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죠. 보통 이제 뭐 햄버거 체인이라든지 주유소 체인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많이 보고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 그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종 권리예요.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요. 자, 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임차 권리금 같은 거, 임차 권리금 같은 게 최근에 등장하게 됐죠. 자, 임차 권리금이 뭐냐? 한번 그것만 읽어봐요. 여덟 번째 임차권리금. 토지나 건물 등을 임차할 때 그 이용권을 갖는 대가로 빌려준 사람에게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거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주위에서 장사를 하신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를 얻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거 말고 또 이상한 걸 하나 더 줘야만 그 가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 걸 이제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권리금을 주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는 임차 보증금 외에 돈을 더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권리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돈이 나가긴 나갔는데
나간 것을 어디다 처리할 명목이 없어요. 그 돈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못 받아요. 근데 돈은 나갔다고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임차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으면 자기가 그만둘 때 그 다음 타자한테 통상적으로 얹어서 받든지 어쩌든지 하죠. 근데 단 조건이 자기가 장사를 잘했을 때, 그 지역에 가치가 있을 때 돈을 더 받고, 자기가 망해서 나올 때는 거의 맨손으로 나오다시피 하죠. 자, 어쨌든 기업에서 그런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쨌든 내가 앞으로 그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돈이 나갔는데 처리할 개정 과목이 없었어요. 그동안 없었다가 이제는 생겼죠. 이제는 생겼어요. 자, 그래서 임차 권리금은 우리가 보증금 외에 지불하는 거다. 보증금 외에 지불하는 거다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에 가면 이런 거 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이 하나 있죠. 그거하고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고요. 어쨌든 다 그런 친구들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5번째 부분 이제 개발비 그렇게 나오는데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발비, 비 하면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에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다.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럼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확률이 그 친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왜? 나머지는 보니까 위에서 권, 그죠? 다 무슨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5번째 와서 개발비라는 게 나오고, 이제 6번째, 7번째는 영어가 나오네요. 그죠? 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째 역시 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비용 중에 자산으로 인정되는 게 개발비라. 자, 작년까지는 창업비하고 개업비라는 것도 역시 무형자산에 속했었어요. 창업비하고 개업비. 그래서 객관식의 거의 답은 무형자산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창업비 아니면 개업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발비가 될 확률이 높고요. 자, 객관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277페이지에 그 9번째 바로 밑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하고 이연자산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삭제됐다. 자, 이연자산이란 말은 기업회계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이연자산이라고 있었는데요. 한 2년 됐나 그래요. 이연자산이 없어진 지가. 그래서 이연자산이라는 건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테마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 및 상각했어요. 자, 취득원가의 결정 우리가 지금까지 재고자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살펴봤고 어쨌든 거기서 공통적으로 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자산의 원가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무형자산에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당연히 무형자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유형자산에서.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자, 우리 유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했죠. 유형자산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자산을 취득한 금액, 즉 취득원가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취득원가를 비용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유형자산에서 공부했고요. 무형자산 역시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자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자산을 사용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자, 일정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얘는 수명이다 해서 역시 지구를 떠나게 돼 있죠. 자, 역시 무형자산도 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유형자산하고 동일하다. 자, 그 무형자산의 상각 첫 번째 줄만 읽어보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대신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이 사용되고 또한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하고 직접법에 의해서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어요. 자,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으니까 보통 권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은 정액법, 체감잔해법, 연수학계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각한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유형자산하고 상각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유형자산도 어떻게 해요?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기타 등등의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했죠. 무형자산 역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한다. 다만 계속 읽어보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라.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그냥 사용해라 하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써서 생각해라. 다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자? 정액법을 쓰자.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이 잘 모를 때는 정액법을 쓰자. 왜? 지금 형태가 안 보여요. 무형자산은 권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형태 있는 것도 힘든데 형태 없는 건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거나 그냥 n분의 1 해라. 정액법으로 생각하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읽어보시면 다만부터 보죠. 다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해라.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보장하지 않는 한 20년은 초과하지 말아라. 이게 왜?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돈을 벌어줄지 안 벌어주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빨리 상각하고 끝내라. 빨리 상각해라.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유형자산하고 차이점. 제일 유형자산. 나머지는 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거의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상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간접법을 사용했죠. 우리가 상각할 때 간접법, 직접법이 있었죠. 간접법, 직접법이 있었는데, 자,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이제는 충당금이 아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러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가지고 취득원가는 얼마, 지금까지 비용화된 금액이 얼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부가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자,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바로 자산에서 빼버리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이 1년 동안 썼는데 얼마를 상각한다. 그러면 차변 어떻게? 무형자산 상각비 내지는 산업재산권 상각비 대변에 산업재산권하고 직접 빼주자는 얘기예요. 자, 유형자산에서는 산업재산권, 유형자산을 직접 차감한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계정을 사용했죠. 그러나 무형자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해라. 직접.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원칙이었어. 작년까지는 무조건 직접법으로 해라 해가지고 바로 잡아 뺐어요. 잡아 뺐는데 올해 기업회계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제정되면서 자, 이제는 직접법뿐만 아니라 간접법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접법도. 자, 그래서 어느 법이 원칙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작년하고 바뀐 가장 큰 점이 어떻게? 직접법, 간접법 다 사용 가능하다. 다 사용 가능하고. 자, 그 대신 직접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직접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엔. 그러나 어쨌든 유형자산에서는 간접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무형자산에서도 간접법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역시 취득원가가 얼마다, 그동안 비용화된 금액이 얼마다, 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얼마다, 장부가액이 얼마다, 이 세 가지를 다 표시해도 되고요. 직접 바로 무형자산에서 빼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같은 데서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해서 상각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영업권이에요. 무형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영업권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무형자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으로나 또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 게 주로 거의가 그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을 잘 알아두시면 무형자산은 큰 문제가 없다. 자, 영업권. 자, 의의부터 보죠. 영업권이 뭐냐? 자, 영업권이란 유리한 입지 조건, 우수한 경영진, 그 다음에 양호한 신용, 기업의 좋은 이미지. 다 뭐에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다 좋죠. 다 좋은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존의 기업이 발생시키는 수익이, 기존의 기업이 발생시키는 수익이 동종 타 기업이 발생시키는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즉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무형자산이다. 자, 그걸 들고 있으면 옆집보다 돈을 더 잘 번대요, 못 번대요? 하여튼 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얘 때문에 돈을 잘 벌어 그건 모르지만 우수한 경영자가 임원진이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양호한 신용, 뭐 몫이 좋다고 그러죠. 유리한 입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동일 계열의 다른 기업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서 걔를 특히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자. 영업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돈을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는 능력, 즉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무형자산이 바로 영업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유리한 입지 조건, 몫이 좋다고 그러죠. 몫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우수한 경영자들이 똑똑해요. 회사 임원진들이 똑똑하고 양호한 신용, 기업이 신용이 좋대. 신용이 좋으면 돈도 많이 빌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의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직원들도 훌륭한 직원들이 들어와요. 저 회사는 망할 회사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근데 저 회사는 참 잘 나가는 회사야 그러면 다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다가 지원을 해요. 그 회사는 똑똑하고 훌륭한 직원들로 구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역시 앞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보다 돈을 잘 번다. 자, 근데 어떤 것이 콕 찍어가지고 이거야 라고는 말을 못 하겠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뭔지 시너지 효과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그게 무형자산인데 그 중에 특히 그런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무형자산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부른다. 영업권. 자, 2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면 이러한 영업권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매입 영업권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자가창설 영업권이 있는데 회계상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가지고 돈을 잘 버는 거야. 나는 우리 회사의 임원진, 특히 내가 똑똑해. 우리 회사 신용이 좋아. 그래서 돈을 잘 버니까 그걸 영업권이라고 자산으로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적어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걸 샀을 때, 외부로부터 그것을 구입했을 때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잘났으니까 영업권이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면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삼성전자 옛날에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 클 때만 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전자 하면은 옛날에는 뭘 꽂았냐면은 금성이라고 있었어요. 금성사. 지금은 LG가 됐죠. 럭키금성. 옛날에는 전자제품을 금성을 많이 쳐줬어요. 지금은 합병을 했지만 우리 클 때만 해도 금성을 쳐줬다. 삼성은 별로 안 쳐줬어요. 전자제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자제품은 삼성 그러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손꼽고 있어요. 누구나. 자,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나는 영업권이 많아 하고 지가 그냥 지 정부에다가 영업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회계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남한테 돈을 주고 샀을 때만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영업권의 평가. 두 번째, 영업권은 그럼 어떻게 평가할래? 자, 첫 번째 보니까 종합평가법, 두 번째 연매법, 세 번째 초과이익환원법, 순이익환원법 해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주어져 있죠. 자, 첫 번째가 종합평가법이에요. 종합평가법. 자, 종합평가법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이 방법은 기업을 전체로 평가한 가치가 기업의 확인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자, 어떤 심한 시험에서는 보험 계리인 아마 2차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났었냐면은 영업권의 의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래서 15점짜리인가 20점짜리로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문제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무식하게 문제를 낸 거죠. 자, 어쨌든 무식하게 문제를 냈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은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영어권에 평가했을 때 첫 번째가 종합평가법 돼, 종합평가법. 자, 그냥 읽으니까 조금 어렵죠. 그냥 읽으니까 조금 어려워서 예를 하나 들기로 하죠, 예를. 그, 텔레비의 코미디 프로 보니까 황마담이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 황마담 들어봤어요? 남장 여자죠, 황마담. 자, 보니까 그 친구도 보니까 잘 빠졌어요. 그죠? 여장을 해놨는데도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죠? 어쨌든 황마담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방업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요. 다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자, 제가 돈을 별로 못 벌어서 다방을 하나 내보려고 그래요. 다방을 하나 내보려고 그러는데 제 얼굴 갖고는 좀 힘들잖아요. 제 얼굴 갖고는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옛날 뭐 대추나무 사랑연련인가 거기 보면 김포에 다방이 잘 되죠. 김포 빼꾸도 아저씨가 나오고 거기 보면 다방이 잘 돼. 그래서 김포에다 내가 다방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런데 내 얼굴 갖고는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황마담을 내가 고용을 했어요. 나는 황마담을 고용했어. 자, 황마담을 고용해가지고 김포에 가서 이제 다방 입지를 물색했어요. 다방을 어디다가 세울 거냐. 그게 입지죠. 자, 다방을 어디다 세우면 잘 되겠네. 해서 보니까 김포 그 시내에 사거리가 딱 있는데 그 사거리가 딱 좋겠어요. 그래서 사거리에 다방을 얻어가지고 제가 전면에 나서면 장사가 안 되니까 황마담을 고용했어요. 다방 경영자로 황마담을 고용해서 다방 이름을 황마담 다방이다. 자, 이렇게 했어요. 황마담 다방. 자, 그래서 황마담 다방을 하는데 자, 초기 기초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자, 부채는 제로라고 가정하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고, 그래서 자산 역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황마담 다방을 개업을 했어요. 황마담 다방을 개업했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에 내가 황마담 다방을 개업한다니까 옆에 있던 노개 아줌마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노개 아줌마가 노개 다방을 하나 개업을 했어. 자, 그래서 기초 또 꼬이네. 자, 기초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얘도 1,000만 원을 갖고 자산 1,000만 원 부채 제로.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방을 개업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요. 자, 사실 뭐 다방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다방 오픈하면은 요새 뭐 커피숍이 아니에요. 다방이에요. 다방. 촌에 있는 다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소파 갖다 놔야 되고, 탁자 갖다 놔야 되고, 차 마시는데, 그죠? 그 다음에 노장 다방이니까 어항 같은 수족관 하나 갖다, 자라로. 많이 가봤어. 어쨌든 수족관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직기비품이라는 게 커피 끓이는 거 하고, 커피잔. 요것만 있으면 다방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방 아줌마야, 주방 아줌마야, 뭐 아무나 와서 앉아있어도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자본을 투자해서 다방을 만들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자,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제목에서 차이가 나죠. 얘는 황마담 다방이고, 쟤는 노개 다방이에요. 노개다 보니까 별로죠. 자, 그럼 이제, 우수한 경영진이 벌써 우수하잖아요. 황마담 하니까 벌써 뜨잖아, 전국적으로. 뜨다 보니까 이 황마담은 어떻게 했느냐? 직원들을 잘 고용했어요. 직원들을 잘 고용해가지고 어떤 직원들을 고용했냐? 아무래도 주 고객층이 누구예요? 다방하면은. 정신 나간 아저씨들이에요. 정신 나간 아저씨. 그럼 정신 나간 아저씨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쭉쭉빵빵 이쁜 언니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황마담 언니는 연예계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연예계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대신에 얼굴은 괜찮은 쭉쭉빵빵 언니들을 쭉 데려다가 아주 영업을 잘해요.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에서 아침마다 일렬로 서가지고 참 쭉쭉빵빵 잘 이쁜 언니들이 동네 한 바퀴 쫙 돌면 어때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개침 질질 흘리면서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자주 오더란 얘기. 근데 제목에서 보니까 노개다방 그러니까 벌써 한 40대 아줌마가 저걸 하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재미없잖아요, 노개다방. 근데 노개다방 이름에서 보듯이 벌써 노련해요, 노련해. 노련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아줌마는 전국 다방 업계 평균 정도는 수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남들 나는 만큼은 수익은 낼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는 못 내겠죠. 왜? 제목이 벌써 노개란 말이에요. 근데 황마담 언니네 다방은 어때요?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장사가 기가 막히게 돼. 장사가 기가 막히게 되니까 제가 또 회계학 선생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빨리 팔고 딴 데로 가는 게 장땡이에요. 그걸 그냥 마르고 닳도록 들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사업할 때 장사가 잘 된다고 마르고 닳도록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영어권을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면 돼요. 자, 어쨌든 이 황마담 황마담 언니네는 1,000만 원 들여서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저는 장사가 남들 평균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사업을 잽싸게 정리하고 팔고 딴 데로 가는 게 장땡이에요.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업에서 돈 버신 분들은. 자, 그럼 내가 이걸 팔라고 내놨어요. 팔라고 내놨는데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이다. 어쨌든 1,000만 원을 들였어요. 1년 후에 감가상각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하고요. 자, 그럼 내가 이걸 1,000만 원에 팔까요? 그 이상에 팔까요? 당연히 그 이상에 팔겠죠. 왜?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이상을 볼까?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다방은 장사가 잘 되니까 남들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돼, 비싸게. 그래서 얼마를 비싸게 받을 거냐?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만큼을 더 얹어줘야지. 그 이제 요새 그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자,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만큼을 더 쳐줘야만 이걸 팔겠죠. 그냥 똑같이 한다면 안 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다방을 비싸게 내놓을 거예요, 비싸게.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에 내놨다, 1,800만 원에 내놨는데 1,800만 원에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은 얼마예요? 1,000만 원에 감가상각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어쨌든 1,000만 원. 그런데 1,800에 팔렸다. 1,800에 팔렸다. 그 얘기는 이 800만 원을 더 받은 거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의 금액보다 800만 원을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할 일 없이 이걸 남들이 1,800만 원에 살까요? 아니죠. 다 살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 이 거래가 성립이 됐다. 그 얘기는 적어도 이 회사가, 이 다방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도 800만 원의 가치는 있다.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최소한 800만 원의 가치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1,800에 거래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걸 1,800에 샀다. 이거는 산 놈은 미친놈이고 판 놈은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거래됐다는 것은 적어도 이 다방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어떤 가치냐? 앞으로 얘가 얘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얘보다 더 잘 버는 만큼, 앞으로 더 잘 버는 만큼의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얘가 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부분을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적어도 얼마 이상? 8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됐다는 것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 다시 한번 그 종합평가법 한번 읽어보죠. 이 방법은 기업을 전체로 평가한 가치가, 기업을 전체로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1,800만 원에 팔아먹었죠. 기업을 전체로 평가한 가치가 기업의 확인 가능한 순자산, 이 확인 가능한 순자산 얼마? 1,000만 원이죠. 이 확인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00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 800의 의미가 뭐다? 그것이 바로 영업권이라는 얘기예요. 영업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종합평가법이다. 종합평가법. 자, 두 번째 연매법. 읽어보죠. 이 방법은 기업이 창출하는 초과이익에 그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곱해서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880. 자, 지금 황마담 다방은
천만 원을 들여서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수익이 얼마냐면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을 내고요. 노계다방은 보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100만 원밖에. 연 100만 원밖에 못 벌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황마담 다방이 노계다방보다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80만 원을 더 벌죠. 80만 원. 자, 그래서 매년 80만 원, 이게 연평균이니까 매년 80만 원을 더 벌더라. 그래서 80만 원을 더 버는데 이 80만 원을 마르고 닳도록 계속 더 벌 거냐? 그건 아니고 10년 동안 더 번다.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렇게 더 벌 거다. 10년이 지나면 약발 떨어진다. 자, 그럼 10년 동안 더 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 한 게 뭐다? 연매법이 연매법.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계산해서 어떻게 곱하기 그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연수 이렇게 곱한 게 연매법이다. 세 번째 초과이익환원법. 자, 세 번째 초과이익환원법 읽어보죠. 자, 이 방법은 기업이 창출하는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해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즉 기업의 평균이익에서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을 찾으면서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 초과이익을 정상이익률로 환원시킨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초과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자. 초과이익을. 자, 이 똑같이 보죠. 자, 이 황마담네 다방에서는 연 180만 원을 벌고요. 노계다방에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얘는 전국 평균이다. 이게 전국 평균. 그래서 전국 평균을 몇 프로예요? 10% 잡으면 되겠죠. 10%. 전국 평균 10%씩 더 벌더래요. 10%. 자, 전국 평균은 10%예요. 10%.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얘는 180, 쟤는 100만 원이니까 초과이익이 얼마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80만 원이 초과이익이다. 자,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영구히 지속된다. 그럼 영구히 지속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나누기 R 하면 되죠. 영구 연금 흐름 내 현재 가치는 어떻게? R분의 1이라고 그랬죠. R분의 1. 그럼 R이 몇 프로? 10%. 그렇죠. 그럼 얼마요?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800만 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초과이익 환원법이다. 초과이익 환원법.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초과이익 환원법. 근데 예를 들어 이게 10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년 연금평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초과이익 환원법이다. 초과이익 환원법. 자, 네 번째가 순이익 환원법이다. 순이익 환원법. 자, 읽어보죠. 순이익 환원법이란 예상되는 기업의 평균이익을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로 환원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해서 영업권을 계산하죠. 일단은 뭐를 먼저 구한다? 기업 전체의 가치를 먼저 구하고요. 그 기업 전체의 가치에서 지금 들고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오버되는 부분, 이걸 차감해서 우리가 영업권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좀 보죠. 자, 지금 이거 뭐냐면은 얘는 지금 18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남들이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180만 원을 벌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180만 원을 벌려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산을. 평균 이익률이 10%라고 그랬어요. 정상 이익률이 10%. 남들 다 10% 벌어요. 전국 평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얼마를 갖고 있어야 180만 원을 버는 기업하고 똑같아요. 180만 원을 벌려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자산을? 1,8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 자산을. 그러니까 1,800만 원 갖고 있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번다. 몇 프로? 정상 이익률이 10%. 그럼 얘는 180만 원 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180만 원을 버는 황마담네 다방은 적어도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1,800만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똔똔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1,800만 원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똑같아요. 이익이 똑같으면 걔랑 같이 맞짱 떠도 돼. 그렇게 봐주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얘는 1,800만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동일시된다.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럼 얼마에 평가해 주는 거예요? 1,800만 원짜리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기업의 전체 가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빼니까 얼마예요? 역시 800만 원이 영업권이 되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영어권의 가치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다시 정의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영어권이란 유리한 입시 조건, 몫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수한 경영진. 벌써 황마담 생각하면 벌써 괜찮잖아요. 경영 잘하게 생겼잖아요. 자, 우수한 경영진, 양호한 신용. 자, 텔레비도 나오고 했으니까 돈 잘 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자, 저기 가면 항상 뭐가 좋아? 물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물주. 자, 그런 이미지 등등에 의해서 어떻게? 기존의 기업이, 기존의 황마담네 다방이, 동종 타협이 다른 노계 다방을 비롯한 전국 다방 평균을 발생시키는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즉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무형 자산이 바로 영어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권을 어떻게 평가할래? 예를 들어 이 1,000만 원짜리 다방이지만 이것이 1,8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럼 어떻게? 1,800만 원 빼기 1,000만 원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그렇게 영어권을 계산하는 게 종합평가법이다. 둘째는 연매법은 뭐다? 자, 황마담네 다방하고 노계 다방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을 계산해서, 즉 평균 이익이 예를 들어 얘는 10%밖에 못 번다. 그런데 얘는 18%를 벌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어쨌든 얘가 쟤보다 평균적으로 80만 원을 더 벌더라. 즉 초과 이익을 계산해서 그 초과 이익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 그럼 곱하기 n 년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연매법이죠. 근데 연매법은 좀 말이 안 되죠. 왜? 적어도 현재 가치가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매법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원법. 자, 초과이익을 아까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영구히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R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10% 10년 연금 현가, 이렇게 우리가 현가 계수를 계산해가지고 곱하면 되겠죠. 초과이익이 몇 년 동안 앞으로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환원법은 얘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하자? 기업의 총 가치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거를 차감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순이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형자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건 바로 그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그래서 영어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제 18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다음은 주미래의 영어권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보니까 1번 주미래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쭉 어쩌니 저쩌니 나오죠. 자, 지금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다 점하고 있어요. 다 점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시험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문제를 풀 때 다음은 미래의 영어권의 자료다. 1. 미래의 대차대조표, 적용금액,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게 다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미래 대차대조표 좋구만. 2번 보니까 과거 3년간 평균순이익이 나왔네요. 평균순이익. 그러니까 이 평균순이익은 지금 여기서 따진다면 이 180만 원을 준 거예요. 평균순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공정가치는 얼마냐. 역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상이익률은 10%다. 남들 10%씩 번대요. 이 내용이 주어졌고요. 요구사항을 보니까 합병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영어권이 얼마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지문에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자료를 줬구나. 큰 제목만 보시고요. 바로 어디로 간다? 요구사항으로 보내. 객관식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도 요새는 객관식 시험이 짧게 뭐냐 하고 딱 한 줄로 나오는 문제가 별로 없죠. 심한 경우 대여섯 줄씩 돼요. 문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 읽어나가면 어때요? 다 잊어먹죠. 다 읽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갈 때는 꼭 색깔 있는 볼펜을 들고 가야 돼요. 색깔 있는 볼펜. 빨간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고 어쨌든 들고 와서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에서 한 5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읽으면 안 돼. 처음에는 간단하게 봐요. 한 줄 정도, 한 서너 단어 정도 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보통 맨 밑으로 가요. 맨 밑에 가면 뭐를 구하시오? 요걸 묻는다고. 보통. 문장 중에 한 중간쯤에 뭐를 구하시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객관식이든 뭐든지 간에 보통 어떻게 처음에 얘는 뭐다 그래놓고 묻는 거는 맨 마지막에 통상 주어져요. 뭘 구해라. 자, 그럼 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서 필요한 데이터에 밑줄 그면서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멍청한 친구는 처음부터 다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뭘 구하시오.
뭘 구하시오 했을 땐 이미 읽은 내용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죠.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진짜 좋아서 기억에 남더라도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읽어야 돼. 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풀어봤자 틀리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주관식 같으면 큰 제목만 일단 보고 넘어오고 얘가 뭘 요구하는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문제에 필요로 하는 걸 뽑아가지고 대입을 시켜야 돼요. 객관식도 마찬가지. 객관식도 일단은 뭘 묻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론 문제에서는 그런 게 있죠. 이론 문제에서는 위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맨 밑에 보면 맞느냐, 틀리냐. 맞는 답을 고르느냐, 틀린 답을 고르느냐. 이거만 보면 되죠. 괜히 영어권은 그 우수한 경영진, 유리한 입지 조건, 기타 등등에 의해서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무형자산이다. 다음 중 영어권의 내용 중 틀리게 설명한 건. 그럼 앞에 영어권이 어쩌니 저쩌니 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걸 왜 읽고 있어? 바로 뭐만 읽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이것만 예스값 놓고만 딱 해가지고 밑에 바로 읽으면 되지. 굳이 앞에 세 줄, 네 줄 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없는데. 왜? 지금 모든 시험이 1분에 한 문제죠. 1분에 한 문제인데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죠. 왜? 옮겨 적는 전산 OMR인가 OCR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10초만 잡더라도 어떻게? 하나 푸는데 50초예요. 50초. 1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뭘 묻는 거냐를 일단 정확히 파악해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바로 예스가 노가 묻는 문제는 맨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들 영악해지니까 요걸 또 헷갈리게 나오죠. 다음 중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리는 걸 고르는 거예요. 왜? 애들이 하도 영악하는지 이게 안 읽는다는 얘기. 안 읽고 여기 와서 노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읽고 헤매는 친구들은 심각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영어권을 이제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합병 대가로 얼마 줬다? 200만 원. 사는데 200만 원 줬다. 200만 원 줬다. 그러면 살 때 그 회사가 장부에 얼마로 돼 있든지 말든지 간에 장부에 대차대조표에 얼마로 돼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 그게 이제 공정가격이죠. 그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장부에 얼마가 돼 있든지 말든지는 나는 알 바가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걸 따로 샀을 땐 얼마. 그런데 내가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럼 더 주고 산 거죠. 그 시장 가격보다. 그게 영업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에 그냥 대차대조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산, 부채, 공정가치를 시장 가치를 나타낸 대차대조표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따로 산다면 얼마? 지금 자산이 240만 원, 부채는 80만 원. 그럼 순자산은 얼마란 얘기예요? 넷도 160만 원짜리란 얘기, 160만 원. 내가 시장에서 이 회사를 물건을 따로 샀다면 얼마? 16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을 지불했다는 얘기, 200만 원을. 자, 그럼 할 일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그 기업이 그만한 가치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그만큼 산 거예요. 자, 얼마를 더 주고 샀어요? 40만 원을 더 주고 샀죠. 200만 원에서 160.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따지면 공정가치. 자, 40만 원을 더 주고 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40만 원이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 영업권. 자, 회계 처리는 그렇게 또 물어보네요. 자, 회계 처리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 기업을 샀어요. 기업을 샀어요. 아예 내 걸로 만들었죠. 내 걸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변, 대변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기업을 샀고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일단 200만 원이 나갔죠. 대변에 일단은 현금이 200만 원이 나갔다. 자, 200만 원을 주고 나는 뭘 갖고 왔느냐 보니까 3번 데이터에서 유동자산 100만 원, 투자자산 80만 원, 유형자산 60만 원 요걸 들어왔죠. 자, 그래서 유동투자, 유동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들고 왔겠네요. 얼마냐면 10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60만 원. 자, 지금 240만 원치 들고 오고요. 그 대신 200만 원을 줬고 내가 또 하는 게 있죠. 부채가 얼마예요? 유동부채가 80만 원. 자, 이쪽이 280만 원, 이쪽이 240만 원이네요. 저쪽이
80, 240, 4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자, 이쪽이 차이가 나다. 그래서 이쪽이 차변이니까 여기다가 자산이 되면서 얘가 바로 영어권이다. 이렇게 여기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 자산은 자산끼리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그리고 내가 준 돈, 그 차액이 영어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연매법에 의한 영어권의 평가액은 단 초과이익의 지속기간은 10년이다. 그럼 초과이익 곱하기 어떻게? 10년 하면 돼요. 자, 그럼 초과이익을 구해야 되죠. 초과이익. 자, 2번 지문에서 보니까 과거 3년간 평균 순이익이 얼마다? 20만 원. 지금 이 미래는 얼마씩? 평균 20만 원씩, 연평균 20만 원씩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지문에, 네 번째 문제 지문에 보시면 동종산업의 정상이익률이 10%다. 남들은 몇 프로씩 번대요? 10%씩. 그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16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회사가 지금 160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럼 남들이라면 얼마를 벌었겠다? 곱하기 10% 하니까 16만 원. 16만 원을 벌었을 건데 야는 얼마씩 번다? 20만 원씩 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더 벌었다? 4만 원을 더 벌었다. 4만 원. 그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더 번대요?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문제에서 이거는 초과이익이 우리가 20만 원을 더 벌었는데 남들은 어떻게? 160 곱하기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과이익이 4만 원이 되고 초과이익이 4만 원 곱하기 몇 년? 10년 해서 4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연매법이다. 초과이익이 4만 원이다. 계산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초과이익 환원법에 의한 영어권의 평가액을 계산해라. 밑에 단 초과이익은 영구히 지속된다. 자, 초과이익은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얼마로? 4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야가 영원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4만 원 나누기 R분의 1 곱하기 R분의 1 나누기 R. 그럼 어떻게 나누기? 0.1이죠. 그럼 얼마? 40만 원이 영어권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초과이익 환원법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이익 환원법에 의한 영어권의 평가액은. 자, 야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다? 20만 원이다. 남들이라면은 얼마의 자산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20만 원 나누기 10% 해서 2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2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곱하기 10% 하면 10만 원씩 벌 거 아니에요? 20만 원씩. 자, 그래서 보니까 얘는 20만 원씩 버니까 그것을 지금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200만 원. 그런데 얘는 얼마를 들고 있다? 160만 원을 들고 있다. 그럼 얼마를 더 들고 있는 거다? 40만 원이 영어권의 가치다. 이렇게 합니다. 40만 원. 자, 다섯 번째 요구사항 1에서 발생한 영어권을 기말결산 시 삼각해봐라. 결산일은 12월 말일이고 삼각기간은 5년이다. 그랬어요. 지금 영어권이 다 어쨌든 문제에서 40만 원으로 다 계산했고요. 삼각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매년 어떻게? 5년 동안 8만 원씩 삼각하자는 얘기죠. 8만 원씩 삼각하자. 그래서 어떻게? 차변에 영어권 삼각비 8만 원. 대변에 영어권 8만 원. 이렇게 되고. 내지는 차변에 영어권 삼각비, 대변에 영어권 삼각 부계획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직접법을 많이 쓴다. 직접 바로 빼는 것을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부의 영어권 이런 테마가 있죠. 자, 영어권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아무 얘기 없을 때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영어권이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테마에서 부의 영어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부의. 자,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좀 상당히 연세가 지긋하신 수학 선생님을 만났었더라면 그때 아마 여러분은 아마 거의 음수, 마이너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일본식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는 분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부수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수가 뭐냐면 일본식 표현으로 음수를 얘기해. 마이너스를 일본식으로 할 때는 부수다 그렇게 표현해. 부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계학도 아직 일본식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의 영어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음의 영어권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쪽 음의 영어권이면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쪽에 생길 때 음의 영어권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영어권은 이러저러 해서 하여튼 종과 다 모아가지고 그 종과 때문에 어떻게 미래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켰겠죠? 얘는 어떻게 했어? 거꾸로겠네, 거꾸로.
자, 한번 VA 영어권 읽어보죠. 자, VA 영어권은 기업을 전체로 평가한 가치가 기업의 확인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을 때, 아까는 클 때 생겼죠. 이제는 작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발생 원인은 첫째, 기업 인수 합병 시 피매수 회사의 식별 가능한 부채는 아니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 또는 비용 때문이거나. 자, 이제는 VA 영어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냥 영어권은 돈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공정 가치보다 돈을 더 주고 샀는데요. VA 영어권은 덜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도둑놈이죠.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주워 먹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본 사람. 난 많이 봤는데. 자, 첫 번째 이유가 기업의 인수합병 시 피매수 회사예요. 주워 먹히는 놈이에요. 파는 놈이죠. 식별 가능한 부채는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 또는 비용 때문이거나. 자, 요건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대우에서 봤을 거예요. 대우. 자, 대우 팔아먹을 때 외국인들이 쉽게 입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무지하게 오래 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우의 부채는 기무중심만 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봐요? 신문 좀 보세요. 신문 좀. 다 신문에 나오는 얘기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숫자화시키는, 정보화시키는 학문이 회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걸 잘 알아야만 회계학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우의 부채는 기무중심만 한대. 그래서 안 산대야. 더 싸게 팔으래. 왜? 만약에 샀는데 나중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채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안 사는 거예요. 최대한 다운시켜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대우 사태를 생각하고요. 둘째, 매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순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게 살 때 생긴다. 낮게 살 때. 자, 그래서 이건 IMF 때 많이 봤죠? 코장이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팔면 죽여. 달러 안 줘. 무조건 내놔. 그래가지고 샀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은데요. 현재 많이 좋은데 그 당시 강남 집값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주워 먹었죠. 그 당시 강남 딱 상당히 주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한 경우 10배도 오르고 그랬어요. 서너 배는 기본이고 IMF 때. IMF 때 그거 산 사람은 어때요?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룰루랄라. 자, 어쨌든 어떻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코정이들이 와서 안 팔면 죽여 그러면서 사간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은 그 가치가 무지하게 올랐죠. 자, 그렇게 생길 때 어떻게 부의 영어권이 발생한다. 부의 영어권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테마를 보시면 경상개발비와 개발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영어권의 무형자산의 종류하면서 개발비가 뭐다?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이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비용은 개발비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해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자, 개발비 해놓고 개발비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면은 개발비를 해서 무형자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경상개발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경상개발비에서 바로 비용으로 따르라 그랬어요. 자, 왜냐면은 이 개발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다. 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런데 진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인공위성을 띄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력도 하나도 없고 기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 인공위성 띄울게요. 그러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 해가지고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썼다. 예를 들어 100억 있는데 한 90억을 갖다 썼다 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 개발비를 자, 아무나 개발비에서 자산에 무형자산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런 식으로 자산이 한 100억쯤 있는데 그 중에 90억을 흑원 날 룸사롱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흥청망청 써놓고 난 개발하고 있어. 자산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정보를, 회계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재무제표만 보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얘기. 왜? 숫자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그렇게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돈을 그냥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중국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상당히 까다롭게 조건을 두고 뭐 6가지인가 두고 있어요.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은 자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용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개발비 자체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 그럼 개발하는데 다 실험 비용 내지는 뭐 인건비 뭐 그런 거죠. 눈에 보여요? 개발한 자체가 다 어디가 있어요? 머리에가 있고 입에가 있고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는 게 우리가 형태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이지. 개발한다 그러면 박사급들 막 모셔와가지고 월급 연봉 빵빵하게 주면서 연구시켜야 되는데 연봉 준 게 보이나요? 실력도 없는 놈 데려다 놓고 연봉 1억, 지 뭐 처남 데려다 놓고 10억. 그래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철저하게 인식 요건을 주어지고 그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산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용으로 따라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산업재산권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귀찮네요. 똑같은 얘기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 19번. 자, 한백원 2001년 4월 1일 신제품 관련 특허권을 11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샀대요. 특허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돈 주고 샀네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정부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 비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입 시하고 연도말 상각시효에 처리해봐라 그랬어요. 자, 특허권을 사는데 110만 원이 나갔고요. 등록 비용 110만 원이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얼마가 나갔어요? 120만 원이 나갔어요. 20만 원이 나가서 내가 뭐를 들고 왔다? 특허권을 들고 왔죠. 특허권. 그러니까 차변에 특허권 내지는 그걸 갖다가 산업재산권 중에 특허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권리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자산이 들어왔다. 무형자산 차변에 적고요. 대변에 돈 나갔다. 자, 그리고 연도말이 됐다. 연도말에 생각해보자. 그런데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럼 120만 원 어떻게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화 처리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120만 원 10년이니까 얼마? 4월 1일 날 들고 왔네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사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20만 원 나누기 10년에서 1년 12만 원씩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언제? 4월 1일 날 구입했다. 그러면 12 빼기 4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1, 2, 3을 빼야 돼요. 1, 2, 3.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생각해야 된다? 9개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12분의 9. 아마 9만 원이겠네. 그죠? 12만 원이 한 달에 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상각하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내지는 산업재산권 상각비 뭐 상관없어요. 9만 원 대변에 산업재산권 내지는 뭐 지금 이게 특허권이죠. 그렇게 직접 빼시면 되겠다. 직접법이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무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만 잘 알면 된다? 영어권을 좀 철저히 공부 좀 해달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읽어달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조금 쉬었다 가죠.